네, 반갑습니다. 에, 법과 행정, 그리고 행정학 강의 2주차가 되었군요. 이번 주에는 이제 예고한 대로 여러분하고 실시간 화상의 만남을 1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사항란에 띄워놓았으니까요. 확인하시고 그 뭡니까? 링크를 클릭하셔서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요즘은 과학기술이 급속도로 발달하는 시대가 돼가지고 우리가 인터넷을 이용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의존하고 거기에 뭐 애플폰을 사용하고 많은 시간을 어, 과거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지금 하루 시간이 가고 있죠. 여러분 우리 행정학, 법과행정 공부하지만은 앞으로 여러분이 공무원이 되신다거나 하게 되면은 이 과학기술의 발전 이런 것들이 그 행정 영역에서도 얼마나 중요한가. 특히 과학기술은 이 경제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우리 국가의 공무원으로서 국가 이익을 위하여 경제를 진작시키고 시민들의 복지 수준을 높이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될 행정공무원 입장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뭐 우리 인터넷 사용이랄지 뭐 이런 거 관련해서도 좀 많이 익혀두시면 좋은데요. 제 경우는 젊었을 때 그러지 못해가지고 이 줌 이거 사용하는 것도 그렇게 능숙하지 못하고 좀 실수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양해 바라시고요.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행정학의 주요 이론 관련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역시 이어서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론이라는 것이 이제 이미 하나의 어떤 논리 정연한 체계라고 했을 때 이 행정학을 바라보는 접근 방법이라고 할까요? 이 접근 방법에 관련해서 우리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이 또 이 국자 시대니까 원어로 된 어떤 내용들을 좀 간략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한 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뭐 행정학, 법과행전 모든 어떤 학문 분과를 처음 시작할 때 이런 접근 방법이랄지 주요 이론 관련해서 좀 생각을 깊이 하시면은 에, 그, 그 학문을 이해하는 데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주, 둘째 주 이 강의가 여러분이 행정학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어쩌면 한 학기 내내 우리가 뭐 행정학을 15주, 16주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어떤 첫째 두 주를 통해서 기본적인 골격을 알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주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주 강의만 잘 들어도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이 사실 뭐 자습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읽어보시는 어, 읽어보신다면 읽어보셔도 뭐 한 학기 이 어떤 보람된 행정학 공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요건데 이제 첫째 주, 둘째 주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은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화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보면은 이제 슬라이드가 있고요. 제가 나중에 우리 헌법 관련해서 대한민국 헌법하고 뭐 정부조직법 관련해서 좀 화면에 이렇게 에, 마련해 놨습니다. 이 부분 뭐 살펴볼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어, 어, 자, 그래서 화면 공유로 다시 들어와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 강의 슬라이드를 가져오겠습니다.
자, 법과 행정, 행정학의 주요 이론과 접근 방법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 행정학은 행정 현상에 관련된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현상을 연구하는 그걸 대상으로 하는 학문인데 사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행정이라는 것이 이제 정부 조직이랄지 정부의 행위 관련한 것들이 이제 그 내용이 되는데 그 헌법국가 시대, 정치국가 시대에는 그 행정이라는 것이 법에 따라 그러니까 법치행정 원칙, 여러분 행정법 시간에 공부하시죠? 법을 그대로 충실하게 집행하는 것이 행정이다. 이런 규범적 제도론적 행정학관념이 이제 쭉 오랜 기간 지속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 과학기술의 발전, 그래서 프라이빗 섹터, 사적 영역, 시장 영역이 굉장히 비대해지고 그 많은 병리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자유 방임 그대로 놔두면은 이제 시장은 성장하고 경제가 발전합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독과점 문제랄지 큰 재벌 기업으로 인한 독과점 문제, 가격을 제 마음대로 사실 시장이라는 건 이제 핵심적인 기제가 가격인데 가격 결정인데 뭐 독과점 수준에 이르게 되면 생산을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독점적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가격을 치면 자기 마음대로 책정하는 그런 비리랄지 이 또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인해서 가난한 사람은 아주 못 살고 부자들은 계속 어떤 더 천문학적인 어, 어떤 부를 축적한달지 이 부익부 빈익빈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 자본주의 발전으로 인해서 열악한 열악한 어떤 사회적 처지에 있는 사람들, 노령자, 뭐 노동자, 일해야 먹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뭐 장애인, 뭐 이런 사회적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정의와 형평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출발선만을 어, 출발선이 똑같다. 이것만으로는 이게 정의와 형평이 달성되지 않는다. 여러분 헌법 시간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평등하다는 것은 출발선이 평등하면 된다. 자유라는 건 국가가 규제하지 않으면 자유다. 뭐 이런 관념 이것이 이제 수정되게 됩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고도화된 발전 그리고 병리 현상으로 인해서 못 사는 사람은 계속 못 산다. 부의 대물림이랄지 뭐 언젠가 가재 붕어개 뭐 가붕괴인가요? 그래서 흑수저 금수저론 우리 사회에서 많이 얘기되었죠. 네. 그래서 빈부격차는 대물림 된다. 그래서 출발선을 가지려냐 하는 걸 넘어서 소위 그 파저티브 리버티 적극적으로 국가가 개입해서 사람들이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과거에는 자유라는 게 뭐예요? 리버티는 자유죠. 적극적 의미 자유. 과거에는 자유라는 게 규제가 없는 네거티브 리버티. 국가가 간섭하지 않고 가만히 놔두는 게 자유다. 이제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회적 정의와 형평 관점에서 국가가 못 사는 사람들,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주차장에 장애 표시도 마련하고 또 사회 시스템의 어떤 변동으로 인해서 갑자기 실업자가 돼버린 사람을 위해서는 뭐 실업급여랄지 보수교육의 기회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이런 적극적 자유관념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컨대 이제 이 행정에 관한 학문인 행정학이라는 것이 이제 이런 배경하에 발전되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는데
발전은 되는데 그럼 이 행정학을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어? 그 여러 어떤 사회과학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오가니제이션 시어리, 조직이론, 경영학에서 발전된 조직이론이랄지, 이 뭐 1960년대에 어떤 학자들 세계를 풍미했던 behavioral science, 행위론적 어떤 접근 방법, 또 사회학적 접근 방법, 행정 공무원들도 어떤 조직의 일원이고 공무원 사회라는 게 있죠. 또 우리나라가 시민들도 어떤 사회학적으로 그 연구 대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공무원이나 시민들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사회학적 접근 방법, 어, 그리고 그 행위자, 개인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사람이라는 것은 심리적 존재입니다. 경제도 심리다. 한때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심리라는 것이 이 미국 그 사회과학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어떤 본성이 뭐냐, 인간이 어떻게 심리하느냐. 인간이라는 것이 물론 피지컬한 육체적인 존재죠. 뭐 우리 대한체육회 무슨 태능 선수촌 뭐 매일 우리가 또 뉴스 말미에 스포츠 뉴스 보잖아요. 건강해야 됩니다. 피지컬 컨디션 하면 보통 그 이제 건강을 의미하죠. 육체적으로. 그러나 어떤 지적인 영역에서는 이 심리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이콜로지. 그래서 이에 관련된 학문이 굉장히 발전돼 있어요. 이런 심리학적 접근 결과 발전된 생각들이 이 행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해요. 공무원들이 어떤 심리 상태로 행동하느냐.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이제 공무원들은 합리적이고 합리적으로 행동하죠 보통. 이체 맞지 않는 일은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법에 근거해서 법체행정에 따라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죠. 공무원에게 있어서 법은 어떤 절대적 행위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물론 이제 법을 위반하면 안 되지만은 bounded rationality, 합리라는 건 합리적이라는 것은 이게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bounded rationality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결국 자신이 스스로 주체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자신이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합리라는 건 여러분도 뭐 생활해 보시지 않겠지만 똑똑한 사람들 많이 말해도 자기 처지하고는 안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물론 이제 어떤 되도록이면 합리적으로 최대한 합리적으로 살아야죠. 하나의 합리성이라는 게 기준이 됩니다. 행위 기준이라고 보통 그러죠. 그러나 어떤 합리라는 것은 정의하기가 이리적으로 또 모든 경우에 들어맞는 그런 합리성이라는 것은 사실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합리성에는 한계가 있고 결국 개인의 어떤 처지에서 일정한 주관적인 심리적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심리학 이론이 이 행정학 연구에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회학적 접근 방법. 사회학적 접근 방법이라는 것은 인간은 사회 내에서의 어떤 공동생활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행정 현실을 사회학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시도입니다. 그래서 행정의 공공성을 해명하는데 가장 공헌한 접근법으로서 구조, 기능적 분석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행정학과 가장 친한 것이 사회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접근법은 특히 전문적인 사회학자들의 큰 관심 영역인 관료제 문제를 규명하는 데 많이 이용되었고 지금도 이용되고 있다. 그래서 이 행정 하면은 그 대상이 되는 것이 정부인데 이 정부의 본질은 관료제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비오로크라시. 그래서 이제 이 정부, 이 관료제에 관한 연구가 많이 있어왔고 그 대표적인 창시자라고도 할 수 있고 대표적인 학자가 막스 베버라는 학자입니다. 독일의 뭐 정치 사회학자, political sociolog라고 그러죠. 정치 사회학자라고 할 수 있고 이 관료제, 이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어떤 정부의 역할, 뭐 자본주의 관련한 프로테스탄트 윤리, 뭐 정신 상태,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서구인들의 정신 상태 관련해서 프로테스탄티즘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관료제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 절대 왕정 시대에 어떤 왕의 전제 권력 하에서의 정부하고는 달리 이 자본주의 사회, 시민 사회가 발전하면서 정부가 전문적인 일을 많이 하고 관료제가 발달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그 당시 현실 진단하고 비슷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정부 관료제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관료제의 본질에 관련해서도 얘기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료제라는 것은 뭐 쉽게 얘기해서 이게 정부고요. 그리고 법에 따라 행위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집단이죠. 위계를 이루게 되고요. 뭐 쉽게 보면 그렇습니다만은 말씀드린 대로 이 사회학적 접근 방법에서는 공무원들의 공무원사의 어떤 구조, 기능을 분석하고 또 이 시민사회에 어떻게 맞물려져 있느냐. 그래서 사회학적 어떤 관점에서 행정학을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사회심리학적 접근법이 있어요. 소시오 사이코로지컬 어프로치. 아까 얼핏 말씀드렸죠. 이 대표적인 학자가 뭐 뒤에도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사이먼이라는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까 그 바운디드 레셔널리티, 시카고 대학에서 학위를 하고 이렇게 이 행정학 그 발전에 있어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인데요. 많은 어떤 기여를 했습니다. 그 logical positivism, 논리 실증주의. 이 사람 얘기는 그 이전에 어떤 뭐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이랄지 이런 어떤 도식적인 조직 이론, 또 액션 시얼이라고 해서 그 어떤 이론과 행정학 이론과 실무의 괴리에 어떤 중점을 둔 현상학적 접근 방법 이런 걸 모두 배격하고요. 도대체 efficiency, 행정학의 어떤 최고의 목표는 efficiency라고 할 수 있겠죠. 효율. 정부는 효율적으로 행동해야 된다. 근데 이것이 하나의 proverb, 그 신화에 불과하다. proverb라는 건 뭐 금언이라는 뜻인데 어떤 뭐 진부하게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얘기하는 것 이런 것들이 proverb죠. 그래서 이런 기존의 어떤 도식적 관념을 깨고 어떤 행태론적 관점에서 행정을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운디드 합리적 합리성의 한계를 통해서 공무원들의 심리, 사회심리학적 어떤 분석, 공무원들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분석이랄지 뭐 이런 것이 이제 행정학을 연구하는 하나의 뭐 렌즈라고 할까요? 도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현대 자연과학과의 밀접한 관련을 주장하고 형이상학을 비판하며 논리학을 배척하는 대신에 그러니까
형이상학은 이제 도식적인 도구마에 흐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공무원도 하나의 뭐 법을 집행하는 기계가 아니고 사람으로 본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주의, 그리고 사실과 당위 이를 엄격히 구분하고 fact and value 이 사람이 저술한 Administer Behavior라는 책이 있어요. 뒤에 나온다면 behavior 뭐 행위죠. 여기 여러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 12개장인가요? 그래서 fact and value 사실과 당위를 엄격하게 그동안에는 사실 영역이 없었다 이 말. 예? 법에 따라 행해야 되고 법은 이상적인 것이고 규범적 제도적 관점이랄지. 그래서 이 사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것이 이제 비로소 과학이 된다. 행정과학은 조직화된 집단 내에서 인간 행동에 초점을 둔 조직 일반에 관한 이론이다. 그래서 이제 같은 조직 일반에 관한 이론이라 하더라도 테일러식의 어떤 과학적, 기계적 어떤 효율성 이걸 떠나서 사람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행정사회학인 동시에 조직 구성이 각자의 능력으로 행정 목적을 최대한 달성하기를 바라는 명제들을 다루는 실천 행정과학. 규범적, 제도적, 그다음 당위론적 접근 방법은 사실 사람이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는 없죠. 이론적 행정과학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회심리학적 접근 방법이 되면 이게 실천 행정과학이 된다. 그럴 수 있겠어요. 다음으로 역사적 접근법이 있습니다. historical approach라고 하는 것인데, 자, 뭐 어느 학문이나 있죠. 우리 법학에도 legal history, 법제사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학도 이렇게 역사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역사라는 건 사실 지식인에게 있어서 뭐 여러분도 이제 뭐 교수가 된다거나 또 너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자기 처지에 비해서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교수가 된다거나 뭐 연구인이 된다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풍부한 지식이 필요한데요. 이 역사 히스토리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지식, 굳어진 지식이 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지식을 늘리고 싶으면 역사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이 역사적 접근법에 따라 행정학을 바라볼 수도 있는데요. 과거 역사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의 의미를 찾아내고 이를 통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역사는 역사로 끝나면 별 의미가 없죠. 그야말로 단편적인 지식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현재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죠. 더 나아가 미래에 대한 합리적 예측과 지침을 적용하려는 연구 방법이다. 이러한 역사적 접근법은 각종 정치, 행정제도의 성격과 특성을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미국 행정학의 지금까지의 경향은 미국 행정학의 지금까지의 경향은 여기 교재에도 있습니다만은 주로 반역사적인 경향을 지니고 있다. 지난 시간에 우드로 윌슨 얘기했는데요. 그야말로 19세기 동안 미국은 정치국가 팔로티컬 스테이트, 전혀 어드미니스트리티브 스테이트가 아니었다. 컨스티튜셔널리즘, 헌법주의, 나라의 기본을 지금 만들었다. 그러나 이제 구체적인 디테일에 대해 있어서 뭐 사실 그 동안에는 쭉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우리가 어드미니스트리티브 스테이트, 행정국가를 얘기할 때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행정학 경향은 반역사적인 한참 이제 커가야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반역사적인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수준에 오르기 때문에 최근에는 역사적 접근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게 되는데 글래든이라는 사람은 2000년 전부터 현재까지 주요 국가의 행정을 역사적으로 서술한 History of Public Administration 이란 저수를 내기도 하였다. 뭐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김은태 교수가 쓴 조선왕조 행정사도 대표적인 역사적 접근법의 한 지어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법적 제도적 접근 방법, legal institutional approach, 법적 제도적 접근 방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이제 전통적 접근 방법입니다. 예? 뭐 political state 정치국가 헌법국가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정부라는 건 기본적으로 헌법과 법에 따라 그러니까 시민으로부터 통치권을 위탁받아서 헌법과 법에 따라 통치하고 뭐 행정 서비스, 시민 입장에서는 이제 서비스죠.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간단히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적 제도적 접근 방법은 오랜 기간 가장 먼저 시작되었고 오랜 기간 뭐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접근 방법인데요. 법률이나 제도를 중심으로 행정 현상을 서술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유럽 대륙 국가 독일과 프랑스에서 가장 보편적인 분석 방법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이 독일과 프랑스 같은 이제 유럽 대륙 국가들은 연역적 디닥티브라고 그러죠. 연역적 지적 전통이 강합니다. 연역적 사고 방식을 많이 해요. 그래서 탑다운식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행정은 그걸 충실하게 집행한다. 이런 방식이고요. 아까 그 사회학적 접근 방식이랄지 뭐 사회 심리적 접근 방식 이것들은 이제 영미계통의 학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귀납법적 지적 전통이 강합니다. 그래서 맨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야. 지금 실제 사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behavioral science가 발전된 하나의 배경이 됐죠. 그러니까 자연과학의 발전이 두드러지죠. 찰스 다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유럽 대륙의 지적 전통을 대변한 대표적 학자가 데카르트라면은 이제 영미 계통의 대표적인 학사가 찰스 다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찰스 다윈은 진화론을 주장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자연과학자이지만 그 사람이 결국 사회과학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 사고 방식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회가 진화한다. 그래서 이 기초, 자연을 연구하고 사회의 기초적인, 뭐 사회 기초라고 하면 사람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예.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떤 일정한 결론에 도달하는 이제 법적 제도적 접근 방법은 유럽 대륙식의 어떤 주된 연구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실제 대부분의 행정 현상이 법률이나 제도를 통해 공식화되기 때문에 이러한 접근 방법은 행정의 공식적인 구조나 현상을 연구할 때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접근 방법은 공식적인 제도나 법률의 연구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정태적입니다. 아까 진화론 얘기도 있지만 어떤 꾸준히 개선해 나가는 그런 측면이 좀 약하죠. 정태적이다. 정태적이다는 것은 딱 이렇게 동태적인 라는 것의 대칭어죠. 동태적이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변화하고 발전하고 뭐 퇴보하고 이럴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 제도적 방법은 그러한 부분은 좀 약하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제도적 측면 이외에 행태적 측면, 부차적인데 약하다는 기보다는
법적 제도적 접근 방법을 취하게 되면 그건 이제 부차적인 것이 되는 것이죠. 제도적 측면 이외에 행태적 측면과 환경적 측면, 그래서 행태론, 행태과학, behavioral science, 그리고 biological science, ecological, 그러니까 ecological 또는 biological, 이 환경적 측면, 그러니까 정부가 처하고 있는 환경에서 과연 정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 정부도 하나의 파브릭 오거니제이션, 공적 기구잖아요. 그래서 환경과 이렇게 교호하면서 생존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행태적 측면하고 환경적 측면은 동태적이라는 면은 같습니다만은 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 환경적 측면은 기구를 단위로, 그러니까 기구 자체, 기구 내 기관 내 어떤 개별적인 사람에 대해서 말한 것이 아니고 어떤 그 기관 자체가 그 외부 환경하고 어떻게 교환. 그래서 이제 여러분 뭐 웹사이트나 뭐 이런 데서 경험이 있겠죠. 요즘 정부기관은 뭐 행정 고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일단 시민을 우대하는 업법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많은 변화를 하고 있죠. 온라인 웹사이트를 뭐 기관마다 이렇게 갖춰놓고 주민들로부터 뭐 어떤 의견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기관이 이 환경과 교화하면서 생존하기 위한 어떤 과정 이런 것들을 그 대상으로 해서 행정학을 바라보는 그러한 접근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 과정을 정태적인 어떤 측면에만 중점을 두기 때문에 역동적인 측면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이 법적 제도적 접근 방법의 한 약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진국 행정제도를 무비판적으로 도입하여 법규상의 제도와 실제상의 우정이 불일치하고 있는 발전도상국의 행정 현상을 설명하는 데는 이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법적 제도적 접근법은 이제 무비판적으로 발전된 민주국가다. 헌법 무조건 미국 헌법을 받아들여야 된다. 미국에서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면 우리나라도 만들어야 된다. 뭐 이렇게 그러한 사고 방식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처지에 맞는 것을 알려면은 우리 뭐 행태론적 관점에서 접근하거나 뭐 생태론적 접근 방법을 취하거나 뭐 이렇게 보완적으로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예. 자, 아까 뭐 말씀드린 behavioral approach, 행태론적 접근법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건 심리학 분야에서 발달한 것으로서 사회현상을 연구할 때 이념이나 제도 등에 관심을 두지 않고 인간의 외면하던 행태에 초점을 두고 인간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과학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행태론적 접근 방법의 대표적인 학자로 로버트 달은 이분은 이제 정치학자이기도 하고 어떤 사회학자이기도 하고 뭐 행태론적 어떤 논문들을 많이 남겼어요. 버나드 사이먼, 특히 사이먼의 행정 행태로는 행정학에 있어서 행태론적 접근법을 집약해 놓은 아주 대표적인 저작이 됩니다. 자, 행태론의 구체적 특징에 관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현상과 자연과학을 비슷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까 찰스 다인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엄밀한 과학적 연구가 가능하다. 뭐 이렇게 믿는다는 것이죠. 자연과학이 보다 엄밀하게 어떤 자연사에 관해서 엄밀하게 관찰하고 뭐 연구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회과학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헌법이나 법률, 어떤 추상적인 조문에 기초해서 행정을 추상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어떤 정밀하게 과학적으로 인식한다. 자, 둘째, 지식을 얻는 방법, 즉 인식론적 근거로서 논리 실증주의를 신봉한다. 그러니까 이 찰스 다윈 영밀법 전통은 어떻게 보면 논리 실증주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증주의, 증거가 있어야 돼. 임페리카. 그리고 과학적 근거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논리적으로 연결돼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 행태의 규칙성, 상관성 및 인과성은 경험적으로 입증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경험론적 전통이 굉장히 강하죠. 그에 비해서 이제 유럽 대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당위론, 우리 인간이 다워야 된다. 당위라는 건 뭐예요? 당연히 해야 된다. 뭐 윤리랄지 당위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은 부류의 개념들이죠. 그래서 언젠가 그 창조론, 진화론의 어떤 대립이 있었습니다. 학자들 사이에. 궁극적으로 우리의 지적 어떤 근거를 저기 그 뭐 플랭크톤이랄지 진화론적 관점에서 그러면 경험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가 태도를 가질 것이냐, 아니면 창조론, 하느님이 만든 것에 대해서 그것을 자꾸 파헤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하느님의 어떤 합리성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당위적으로 해야 되고 윤리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있고,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주로 비판하는 것이죠. 하느님이 만든 이 세계가 뭔가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이 대륙 쪽 지적 전통 가진 학자들은 주로 현실 사회를 비판하는 그런 입장이 있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이 자연과학적 진화론적 입장에 있는 사람은 현실을 논리 실증적으로 설명하고 진단하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좀 건설적인 그러한 어떤 지적 경향이 있죠. 요컨대 이 행태로는 어떤 영미계 전통이 많이 있는 그런 행정학 접근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에서 가치 중립성이 엄밀히 지켜져야 한다. 그러니까 이 과학적이고 논리 실증주의를 신봉하기 때문에 가치, 아까 말씀드린 당위랄지 당연히 해야 된다, 이거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한다. 그리고 윤리랄지, 당위나 윤리는 어떤 가치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가치에 대해서 거리를 두고, 가치는 중립적이라고 보고 어떤 사실이랄지 뭐 이런 것들을 중시하게 됩니다. 가치는 사실과 분리돼야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법적 제도적 접근 방법 같은 대륙법계식 사고 방식은 미사 여부를 나열한달지, 또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도대체 이 하느님이 잘못했다, 굉장히 비판적일 수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이건 하느님의 뜻을 해야 된다, 당위적이고 윤리적인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행태론의 주요 내용을 보고 있어요. 객관적인 자료를 찾고 해석하는 기술적 방법이 필요하다. 자료를 분석할 때 계량화와 객관적 측정 방법을 사용한다. 과학적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계량화된 수치라는 건 굉장히 파워풀하겠죠.
논리 실증주의란 사회과학은 자연과학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형이상학, 논리학을 배척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논리를 핀다면 당위, 윤리 뭐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여기 논리 실증주의, 어떤 실증적인 임페리칼한 실증적인 어떤 근거. 예컨대 우리가 문과라면은 여러 다른 사람이 뭔 말을 했다. 그래서 좋은 어떤 책들을 자신 인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과학자라면은 실제로 실험하고 관찰하고 뭐 계량하고 뭐 이런 어떤 증거를 대야 돼. 실증주의. 예? 그러니까 단순한 논리학은 배척하고 경험주의를 강조하며 논리적 분석에 분석을 할 때는 물론 당연히 논리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또 증거, 실증주의에 따라서 증거가 있어야 되고, 즉 참된 지식의 요건으로 논리적 혹은 경험적 검증 가능성의 기준을 제시하고 명제를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사실 명제와 이러한 기준을 충족이 불가능한 가치 명제로 엄격히 구분하여 전자에 한해서만 인신론적 지위를 부여하고 후자 즉 가치 명제는 그들이 제시하는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무의미한 명제로 무의미한 명제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논리 단순 논리에 근거한 주장보다는 어떤 것을 사회적 사실에 바탕에서 실증적으로 해야 된다. 그것이 진정한 진리다. 뭐 이렇게 보는 것이죠. 행태론은 행정학의 과학화, 경제성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크게 기여했으나 정체성, 죄송합니다. 과학화, 정체성의 위기. 그러니까 규범적 제도적 접근론을 하게 되면 과거 그 우드로 윌슨 이전 시대에 헌법과나 정치국가의 논리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과학화를 통해서 또 어떤 실제 사회의 즉 사실에 기초해서 어떤 행정학의 걸 풍부하게 하고 행정학이라는 학문의 어떤 정체성을 고양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규범적 제도적 접근 방법 시대에는 이게 법학 비슷하게 되버리죠. 자, 첫째, 인간의 외면상의 객관적 형태를 관찰하고 설명하긴 하지만 그 형태의 진정한 내면적 의미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 행태론이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만은 또 비판도 많습니다. 행태론에 대한 비판도 많은데요. 자, 이 과학적으로 인간 행위에 대해서 행태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인간이라는 것이 그렇게 과학적인 어떤 존재만이냐? 프로이드 같은 사람은 말했어요. 인간이 행위하는 데는 사실 잠재의식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 설명할 수 없는, 물론 이 행태론에서도 바운디드 레셔널리티, 어떤 한계가 있다. 합리성에는 한계가 있다. 뭐 이런 전제하에 있습니다만은 어떤 진정한 내면적 의미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합리성보다도 여러 가지 정서적 면이랄지 어떤 자신의 쭉 어떤 개별적인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특히 이 행태론의 문제는 과학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를 제시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가치론적, 당위론적으로, 윤리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런 얘기도 좀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의 세계를 중시하니까 사실이 이렇다. 보수주의. 현실을 인정해버리고 물론 이제 보수주의라는 것은 쭉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사실과 지금의 현실로부터 어떤 장점을 찾아서 그 장점을 현실에 적용해서 사회를 보다 낫게 하자.
뭐 이런 어떤 정치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건설적인 의미를 갖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이 학문의 세계에서 이것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이것이 맞다. 이런 보수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치와 사실을 분리시키면서 가치 판단이라는 건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가치 판단이라는 문제를 완전히 그 경시한 것이 그 이론의 한계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본질 혹은 실체는 기술적인 연구 방법보다 앞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인 것 같지만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면은 그 본질이나 실체는 사실 어떻게 보면 과학 하고 또 다른 차원의 것들이 큰 어떤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학적 사고 방식 또 어떤 연구 기술 아주 테크니컬한 연구 기술 이런 데 집착하다 보니까 본질적인 문제를 경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비판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태론에 대한 비판은 지난 시간에도 되겠지만 1970년대에 이르게 되면 NPA, New Public Administration, 신행정론. 그래서 가치를 행정 영역에 이제 하고 뭐 정의와 형평이랄지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될 당위 이런 것들을 또 중시하는 그런 경향으로 이제 또 발전하게 됩니다. 어, 다음으로 이제 생태론적 접근 방법, 생태론. 이제 영어로는 에컬러지라고 하죠. 이 생태론이란 유기체와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학에서는 이 정부기관을 하나의 유기체로 보는 것이다. 헌법에 의해서 권한을 부여받은 통치기관, 규범적 제도적인 과 달리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료제 라는 것은 이제 그 전 단계입니다. 그래서 규범적 제도적으로 우리가 법학적으로 정부란 말이 가장 이제 형식적이고 어떤 추상적인 그런 것이라면은 그 중간 단계에 있는 게 배보의 관료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팔로티컬한 정치적 정의죠. 그리고 관료제는 팔로티컬 소시알러지 정치 사회학적 으로 정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제 그 세 번째 관점으로 유기체, 정부를 하나의 생물, 살아있는 생물로 본다. 굉장히 자연과학적이죠. 그 유기체 쪽으로 정의하는 하나의 세 가지 단계로 정부를 바라볼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생태론적 접근 방법은 이 정부를 유기체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미식 직접 전통이 많이 반영된 그런 것이죠. 따라서 이 생태론적 접근법이란 행정을 일종의 유기체로 파악하고 행정을 둘러싸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등 환경과의 관계를 밝히려는 접근 방식입니다. 생태론적 접근법은 일찍이 정치학이나 문화인류학 등에서 발전되었고 행정학 연구에 이 방법을 도입하는 데 공헌한 대표적 학자가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리그스 그리고 이제 가우스라는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가우스라는 학자는 행정에 관한 성찰, Reflection on Public Administration 이런 책을 저술했는데 정부기능은 환경과 유기적 상호 관련을 전제로 해서 이해돼야하고 행정의 연구는 생태학을 포함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정부 및 행정의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으로서 인구 얼마나 되느냐, 장소가 어디냐, 물리적 기술, 도대체 이 나라가 과학적으로 발전해서 어떤 인터넷 사람들이 다 사용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환경입니다. 아프리카는 오지 국가라서 컴퓨터를 사용하고 인터넷을 사용하는
뭐 10%, 20%밖에 안 된다. 거기에 따라서 정부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사회적 기술, 행정이라는 것도 하나의 사회적 기술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행정, 그러니까 행정 조직, 정부 기관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기술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소망과 사조 이런 것들이 또 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이 됩니다. 국민들이 뭘 바라는지. 예? 우리나라의 경우는 여러분 대표적으로 뭐가 있겠어요? 남북 분단. 국민들이 남북 통일이 소망이죠. 예?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조는 좀 많은 학자들이 또 독특하게 어떤 우리 현실에서의 어떤 환경을 배경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사람들이 진보주의적 어떤 요즘은 사회주의적 사고방식이 있는 시민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이것도 하나의 행정 환경이 됩니다. 재난, 좀그 노동 현장에서의 어떤 사고들이 많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아닙니다만 일본 같은 경우는 지진 같은 경우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지진에 관련한 행정적 대응이랄지 정부의 어떤 행정에 있어서 어떤 환경적 주요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성, 어떤 국민적 특성도 있죠. 이런 환경들이 있다. 7가지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행정 환경하에서 정부가 어떻게 어떤 유기체적으로 반응하느냐. 그래서 정부가 생존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얘기했습니다. 생태론적 접근 방법은 문화적, 환경적 맥락에서 행정을 고찰함으로써 행정 행태의 특징을 더욱 생생하게 파악했다는 점에서 공헌했다. 그러나 환경 결정론 또는 환경 종속론적 입장에서 행정을 파악하기 때문에 환경이 아주 중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의 주체적 독립변수적 역할을 무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뭐 지난 시간에 발전행정론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물론 행정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현실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고 거대하죠. 그렇지만은 정부기관도 주체적으로 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발도상국가는 국민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실제로 실천하게 되면은 외자를 도입하고 어떤 경공업을 발전시키고 또 그 다음 단계에서는 중공업, 중화학공업을 발전시키고 계획을 세워서 하게 되면은 국가가 발전할 수 있다. 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체적 부분을 간과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체제론적 접근법이 있습니다. 체제론적 접근법은 연구의 기본적 관점을 체제라는 개념을 기반으로 해서 분석하는 것인데 여기서 체제라는 건 뭐냐?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 관련성이 있는 복수의 구성 요소 또는 변수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질서, 안정, 균형을 유지하고 환경과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전체성을 유지해 나가는 개념상 추상적인 집합체이다. 그래서 어떤 거대한 체제가 존재하고 거기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체제는 어느 정도 독립성과 자기 경계를 갖고 여러 개의 하위 체제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호 연관, 의존되어서 전체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고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 시스템 어프로치를 통해서 특히 이제 국제 정치 관련해서 체계론적 접근법을 설명한 사람이 샤칸스키라는 사람인데요. 뭐 행정학에 또 그대로 그러니까 행정학 분야 이게 국제 정치라는 것이 하나의 행정학 분야니까요. 이 사람은 행정학 관련해서 어떤 체제론적 접근법을 제시하면서 특히 이제 국제 정치에 관련해서 어떤 거대 체계가 있다. 그래서 이제 미국과 아프리카 어느 국가, 뭐 중국과 이탈리아 어느 국가 이런 것들은 서브 시스템이 되고 그런 서브 시스템은 어떤 개별적인 그 상황에서 어떤 이론이고 어떤 전체적인 체계적 관점에서 다시 그걸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서브 시스템과 전체 시스템의 조화를 이룬다. 뭐 이렇게 설명하면서 체제론적 접근법을 얘기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어떤 연역적 데카르트식 연역적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와 유사하게 그 센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센지. 이 사람은 이제 미국 학자인데 이 사람도 이 어떤 최고도의 단계에 이르게 되면은 체제라는 것, 그러니까 러닝 오가니 세상은 뭐 배우는 기관이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러닝 오가니제이션. 동의하세요? 여러분 뭐 인터넷 많이 사용하고 어, 그리고 뭐 지금 학교에서 뭐 강의도 듣고 그러는데요. 3인행에 필요하사. 3명이 가능면 꼭 내 선생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사람이라는 것은 뭘 알고 지식을 습득하고 또 그걸 이용하고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학교를 넘어서 뭐 학교는 대표적인 러닝 오가니제이션이고요. 뭐 모든 기관 여러분 이제 직장에서 어떤 직장인으로 생활한다. 하나의 러닝 오가니제이션입니다. 크게 보면은 이게 인터넷 사용하고 이런 거다 세계가 하나의 그 배움의 기관인지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이 세계를 러닝 오가니제이션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가장 발전된 단계에서는 체제를 이해한다. 사람들이 전반적인 체제를 이해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샤칸스키하고 비슷한데 샤칸스키는 체제를 먼저 말했고 서브 시스템을 얘기했습니다. 그 좀 연역적 대륙계식 접근 방법, 사고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 센지라는 사람은 미국 교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체제를 얘기해도 조금 이게 귀납적으로 제1단계는 이제 보다 약한 단계고 5단계인가요? 최고의 단계가 어떤 체제를 이해하고 시스템을 이용해서 공부하고 시스템을 이해하는 공부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 행정학에는 이러한 체제론적 접근 방법인데요. 이 체제라는 것은 아까 그 생태론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투입, 전환, 산출, 환류의 역동적인 작용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 그 환경이라는 게 뭐냐, 투입이라는 게 뭐냐, 전환이라는 게 뭐냐. 근데 전환이라는 것은 투입된 여러 요소들이 새로운 형태의 결과로 변형 내지 처리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산출이라는 건 뭐냐? 산출이라는 것은 행정활동의 결과를 환경으로 내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어떤 체제 내에서 일어나는 것을 체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은 피드백, 환류를 통해서
산출의 결과를 다음 새로운 투입에 전달 내지 반영하게 된다. 자, 또 이 체제론적 접근 방법에 관해서 이제 파슨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체제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다음 4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적응 기능, 적응하게 된다. 것이죠. 그리고 목표 달성 기능, 그리고 통합 기능, 체제 유지 기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까 그 샤카스키 체제론적 접근법 얘기했는데요. 이제 투입, 전환, 산출, 체제의 어떤 기본적인 과정이죠. 투입은 어떤 시민들의 요구, 또 뭐 새로운 자원, 시민과 다른 정부기관 공무원들의 지지와 반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입 요소가 됩니다. 뭐 건데 여기 보면은 뭐예요? 여러 자원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뭐 인터넷 시대고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 사용한다. 이것도 하나의 투입적 요소입니다. 그러한 새로운 자원이 있다. 그럼 이제 체제가 여기에 적응해야 됩니다. 이제 전환 과정이라는 게 필요한데 공식적인 구조, 뭐 의사 결정, 절차 이런 것들이 문제됩니다. 그리고 행정가의 개인적 경험 및 성향 이런 것들이 그 투입 다음 투입을 받아들여서 이것을 행정이나 정책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통제 절차가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산출 부분이 있습니다. 아웃풋 산출 부분인데 정책의 발표와 수행 및 국민의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실제로 전달된 재화 서비스. 이제 행정의 결과는 공공재, 퍼블릭 굿즈, 공공재를 산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사적 시장에서의 어떤 재화 서비스란 개념을 공공 영역인 행정에 도입한 그런 개념들인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최종 산출제가 되고요. 투입 전환 과정을 통해서 산출되고 이것이 이제 긍정적이다 아니다 환류 피드백을 받아서 다시 또 이 과정이 반복되게 됩니다. 예. 자, 다음으로 이제 공공 선택론적 접근 방법이 있어요. 공공 선택론, 파브릭 초이스 시어리는 비시장적 결정의 경제학적 연구 혹은 정치학의 경제학을 응용하는 연구가 되는데요. 정부의 의사결정 방법을 연구하는 경제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사회심리학 얘기했습니다만은 사이몬의 사회심리학 어떤 접근법에서 시작해서 보다 이제 경제적 거기에 그거와 유사합니다. 출발점이 유사한데요. 사실 정부라는 것은 이제 정치 경제적으로 뭐 정치적으로는 뭐 헌법이나 어떤 선거 뭐 팔러티컬 스테이트 얘기했죠. 뭐 그렇다면은 이제 그 나머지 부분은 경제인데 정부가 하는 역할 중에 경제라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그래서 특히 어떤 사회심리학적 어떤 방식 연구 방식이 경제에 적용이 되어서 그래서 이 공공선택론에서도 이 바운디드 레셔널리티랄지 실제 공무원들이 이 어떤 제한된 합리성 모델 하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다 경제적으로 특화된 것이다. 사회심리학적 접근 방법의 일종일 수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학자가 뷰캐넨, 털럭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기도 했고요. 여기 오스트럼 부부도 그렇죠. 이들은 미국 행정학회주의 공공선택론, 행정학 연구를 위한 또 다른 하나의 접근 방법이라는 논문을 기고했는데
전문적 능력을 가진 관료제가 상하관계 중심의 계층제 구조를 통해서 국가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윌슨적 행정관, 그러니까 관료제, 뿌리 깊은 관료제에 기반을 둔 행정관, 이걸 비판하고 공공재와 공공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전통적 관료제로서는 시민 고객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없다고 봤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 생태론 얘기도 했습니다만 이제 생태론은 조직과 환경 얘기이기 때문에 어떤 개별적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했어요. 그에 비해서 이 공공 선택론이나 이거는 이제 이코노믹 비헤이비어리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제적 행위론. 그리고 사회심리학, 소셜 사이콜로지는 사회적 소시올로지컬 비헤이비어, 사회학적 어떤 행태주의. 이제 이런 것들은 유기체적 접근 방식, 뭐 사회심리적 접근, 공공선택 접근법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영미식 어떤 과학적 어떤 접근 방법으로서의 특성이 강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관료제는 이제 좀 딱딱하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 그야말로 헌법학이나 행정법에서 연구한 정부는 그야말로 더 딱딱하죠. 그래서 한 세 부류로 나눠볼 수가 있다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회심리학적, 공공선택론. 이 사회심리학은 이제 보다 좀 사회학적이고 공공선택론은 보다 경제학적입니다. 그 행위 주체들을 과학적으로 연구한다는 점에서는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생태론, 이 생태론은 개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두 가지하고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관료제에 기반한 행정학이 있고요. 아예 그 뭐 정부나 뭐 헌법적 어떤 헌법 체계 내에서의 어떤 규범적 관점의 정부, 세 단계로 뭐 경성, 그 학문의 어떤 경성성, 얼마나 딱딱하냐, 얼마나 유연하냐 라는 관점에서 한 세 가지 정도, 1, 2, 3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네, 자 공공 선택론에 따르면 정부를 공공재의 생산자, 국민은 공공재의 소비자로 규정하고 국민의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공공재의 생산과 공급은 공공부문의 시장 경제를 통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뉴 퍼블릭 매니지먼트 NPM 뭐 그런 얘기도 했죠. 그래서 이 공공부문도 어떤 하나의 시장 원리를 통해서 이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할지 이런 새로운 과학적 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자, 전통적인 정부 관료제는 공공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국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고 반응할 수 없고 이건 경쟁이 없는 전통적으로 이제 정부는 경쟁이 없는 영역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런 관념이 좀 변화되고 있어요. 뭐 지금 한참 대통령 선거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자신의 어떤 정치 경력 관련해서 내가 이렇게 어떤 행정업적이 많다. 많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무슨 어떻게 보면은 이익을 많이 내는 사장님이다. 뭐 이런 주장 같기도 하고요. 새로운 이런 과학적 사고 방식이 지금 우리 행정가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이 현상학적 접근법이 있습니다. 피노메놀로지컬 어프로치. 현상학적 접근법은 종래 실증주의적이고
계량주의적인 접근 방법인 행태주의가 인간 행태의 외면만을 보고 성급한 판단을 내리는 것을 중지하고 될 수 있는 객관적으로 그것을 기술하고 종합 분석해서 현상의 본래적 의도와 그 의미까지도 이해하고 파악하려는 입장이다. 그래서 이 현상학적 접근법의 대표적인 학자 뭐 뒤에 보겠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쓴 책 액션 시얼입니다. 그래서 이 theory 이론하고 practice 실무의 괴리가 뭐고 그 원인이 뭐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 theory and practice.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러한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현상학적 접근법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현상학의 기본적 사고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청개구리 이야기를 한 예로 들어 설명하십니다. 어미 청개구리가 남긴 유언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하여는 그것을 겉으로 표현한 그대로 성급하게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표현의 밑바닥에 깔린 근본적 의미를 이해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 이론하고 프랙티스 실무가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왜 정부가 청개구리처럼 되었느냐, 그걸 분석하고 그걸 어떤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학적 접근법은 사회 현상 또는 사회적 현실이란 자연 현상처럼 자연현상처럼 인간과 관련이 없는 객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의식, 생각, 언어, 개념 등으로 구성되고 그들의 상호 주관적 경험으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주관적 경험이라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현상학은 인간의 의도된 행위, 액션, 그리고 표출된 행위를 구별하고 behavior, 의도된 행위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행위 의미를 좀 더 근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관주의적 접근법을 속한다. 그래서 과거 이 비헤이비어럴리즘, 인간이 왜 저렇게 행동하느냐, 인간 과학적으로 이거를 분석하고 설명하는 행태론 어떤 일정한 약점이 있다. 실제로 인간은 어떤 의도된 행위를 하고 그 행위 의미를 좀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된다. 대표적으로 이 마이클 하몬, 아까 액션 시어리 얘기도 했죠. 그 저술 제목입니다. 그 책에서 인간의 행위가 한목적적이고 의도적이며 인간의 자신의 활동과 관련하여 자아를 성취할 수 있는 책임 있는 행위자임을 전제. 인간이 어떤 과학적으로 보통 행위하겠습니다만은 모든 경우에 그렇지 않다. 프로이드의 어떤 잠재의식 제가 말씀도 드렸죠. 자기에 대해서 책임을 줄 수 있는 행위자라는 관점에서 어떤 경우에는 좀 비과학적이지만은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주체와 객체 간의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 조직은 창조되고 유지될 수 있으며 행위지향적 행정은 다른 사람들이 보는 현실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가정했다. 그러니까 현상학적 접근 방법은 그동안 과학적 접근 방법을 통해 규명하지 못했던 인간의 주관적 관념, 프로이드의 잠재의식에서는 이런 내면에 깔려있는 잠재의식 속의 어떤 주관적 관념이라는 것이 인간 행위의 주된 의도, 모티브가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의식 및 동기, 동기 등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겠다. 또한 사회현상으로서 조직 문제를 파악하는 데 폭넓은 철학적 사고방식과 중거의 틀을 제공해주고 나아가 가치 비판적이고 가치 평가적인 연구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책 연구에도 기여했다.
그래서 이제 가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가치적, 당위적 관점에서 이게 잘못됐다, 또 잘됐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현상학적 접근법은 인간은 주관적 의식에 비친 현상의 의미를 직관적 방법으로 이해하려고 하여 과학으로서 성립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항상 문제가 됩니다. 이게 과연 과학이냐? 지나치게 사변적이고 주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현상학은 뭐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대표적인 학자가 후설입니다. 후설. 이 사람은 수학을 대학에서 수학을 공부하고 학위를 수학 박사학위라는 사람인데 이 대표적인 현상주의 철학자로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변 어떤과 수학 주관적인 면이 이제 현상학적 접근법의 특징인데 수학도 이게 어떤 수식으로만 쭉 돼 있는 것 같아서 뭐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기만 한 것 같은데요. 결국 그런 것들을 어떻게 주관적으로 설명하느냐 이 관점에서 주관적이고 사변적일 수 있습니다. 수학자가 현상학적 철학자가 돼버린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에드먼드 후셀 대표적인 철학자예요. 또한 미시적인 접근 방법을 택하고 있어 행정의 전체성을 파악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아까 시스템적 관점에서 좀 비판을 받을 수 있겠죠. 이 현상학적 접근 방법도 그 행위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아까 행태론하고 비슷합니다. 뭐 차이는 여기 물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체제론적 관점에서는 이게 미시적인 접근 방법이라는 한계를 갖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현상학적 접근법은 인간을 중시한다는 점. 그리고 행태론과 달리 질적인 연구, 퀄리터티브. 그래서 이제 나중에 혹시 대학원에서 뭐 논문 쓴달지 하면은 당신은 퀄리터티브요, 아니면 퀀터터티브요. 퀀터터티브는 양적 이런 얘기죠. 뭐 이렇게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참된 명제, 진리를 발견하는 데 있어서 양적인 부분이 있고 질적으로 이렇게 사변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현상학은 흡설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질적인 연구의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실증적이죠. 수치에 기반한 어떤 수량적 연구 방법에서 뭐 덜 과학적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현상학적 연구도 뭐 실증주의적 접근 방법, 인터뷰랄지 사람을 실제로 이 대표적인 질적 연구의 대표적인 방법이 사람을 실제로 만나서 인터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한국의 여러 대학교 선생님들 지금 교수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자신 박사학위를 이렇게 질적 연구를 하게 되면 뭐 몇 명, 대표적으로 표본 몇 명을 주서 인터뷰했다. 뭐 이런 얘기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실증주의적 접근 방법을 취하게 됩니다. 하나의 증거죠, 증거. 임페리칼. 그리고 이제 양적인 접근 방식은 SPS 사회과학에 있어서 양적인 접근 방식은 이게 통계 프로그램도 있어요. SPSS. 그래서 표본을 추출해서 실제로 서베이를 해가지고 쫙 쉽게 논문을 쓸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 질적 연구 어렵고 SPS는 쉽고 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행정학이라는 학문 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있다. 뭐 지난 시간에 주요 이론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구도하에서 이제 행정학이 서술되고 발전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해해도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행정학 공부에 있어서 출발점이자 중요한 골반일 수 있으니까요. 뭐 이 얘기를 해놓고 보니까 좀 한 학기 강의를 뭐 다 한 것 같기도 하고 좀 뿌듯하네요.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지금 살펴본 사항을 조금 원어를 통해서 이렇게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자, 수업 들으시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2주차 두 번째 시간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